자, 이 시각 양당 당사의 분위기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주먹을 불끈 쥐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박수치고 있고 이해찬 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 다 굉장히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양상의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고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선거 상황실을 보면 무언가 좀 침통한 분위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뒤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표정도 상당히 좀 어두워 보입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예측조사 결과 좀 봤는데 네. 경합 지역이 지금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표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지만 지금 양당의 분위기를 봐서는 극명히 지금 표정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출구조사 결과 보면 전반적으로 야당의 압승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 출구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세대별 투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도 보면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들 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만큼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 부분 좀 압승하는 결과를 나타났다. 지금 관건은 이렇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예. 이게 지금 마지막 투표의 이 개표 결과에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가 103석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구와 이 비례가 합쳐서 겨우 개헌저지선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결과가 고차가 된다 그러면 개헌저지선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좀 압도했다라는 결과로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거라는 게 예전에 보면 이 출구조사와 한 20-30점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떤 결과가 굳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선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동작을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세한 그런 결과가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를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야권 심판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런 총괄적인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유정 의원님, 이 개항을의 예측치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경향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개항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서 표를 얻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난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측 결과를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또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가장 지금 큰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재보선으로 이제 출마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 윤영선 후보하고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가 대선 주자급이고 직전에 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장관이었고 그랬던 후보기 때문에 아마 또 본인도 거의 목숨을 걸고 그냥 올인해서 이 지역구에 승부를 걸었던 것인데도 지난번 재보선 때 윤영선 후보보다 지금 더 표 차이가 나게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보고요. 그 예측 결과들이 마지막까지 맞다고 보면 역시 정권 심판론이 가장 주요하게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개항을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가 56%, 원희룡 후보가 43.8%를 얻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양당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상당수 우세한 선거 결과가 주요 언론사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권 심판원, 민주당이 외쳤던 정권 심판원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좀 소구력이 있었다라는 분석 주셨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2조 심판원과 정권 심판원이 사실 맞붙었었던 선거의 어떤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의 이 예측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이어질지는 끝까지 좀 봐야겠지만 이 출구조사와 예측조사 결과를 본다면 야권이 내세웠던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좀 압도한 상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 이유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출구 조사를 전제로서 얘기한다면 뭐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정권 심판론이 2조 심판론보다 훨씬 우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3주 전만 해도 그때 과연 국민의힘이 100석 개헌 저지선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근데 80몇 석, 90몇 석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서 골든 크루스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 언론사에서 하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뭐 박빙 있는 그런 호각지세의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과반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출구조사만 보면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잠시만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발언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지표들이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지금 불리한 패배 양상의 지표가 발표돼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듯한 인상입니다. 자리를 떴고요. 끝까지 개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간략한 입장을 발표한 뒤에 선거 상황실에서 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지난 이제 강서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작년 10월에 이제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105일 전쯤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동훈 대 이재명의 어떤 프레임으로 가다가 이게 황상무 전 수석에게 어떤 회칼 발언이랄지 그다음에 이종섭 호주 대사랄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상당히 다시 정권 심판으로 또 회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민주당에서 사천과 공천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사실 여론에 많이 반영됐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권 심판으로 다시 회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얼마 전부터 뭐 골든크로스면서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의 출구 조사를 보면 결국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파 파동이랄지 여러 번을 겪으면서 또 의료 파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결국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좀 변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에 더 무게를 두는 이러한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있어서 지금 오늘의 어떤 출구조사만 보면 최저와 최고가 있는데 개헌 저지선 200석은 뭐 민주당이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박빙 지역 같은 곳에서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은 국민의힘이 뭐 과반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의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과연 200석을 내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야, 이 뭐 다른 뭐 제3지대 정당도 상당히 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 네. 저희가 발표한 10곳의 접전지 예측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일단은 10곳 중에서 4곳은 민주당이 지금 승리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저희들이 발표한 예측조사지 중에서 6곳은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박빙 양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자, 요 결과, 이 접전지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양당이 공이 접전지라고 예측했던 곳 중에서 지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4군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 50군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한 50군데, 많게는 60군데까지도 여기는 딱 붙었다.
완전히 격전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비율로 따져 보면은 상당수가 민주당에게 많이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성동갑 같은 경우에 전현희 후보하고 윤희숙 후보가 뭐 엎치락뒤치락이다, 오차범위 내에 얼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지금 그 예측이 맞다면 더블 스코어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나머지 오차범위 내에 이제 그 근소하게 차이가 나 있는 그런 지역들도 결국에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기울기가 기울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예측조사 결과를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개항을 선거 결과를 좀 한번 띄워볼까요? 개항을 해서는 이재명 후보, 원희룡 후보가 팽팽하게 끝까지 맞섰습니다만 예측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56%, 원희룡 후보가 43.8%를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용 후보의 승리가 예측됐는데 장윤 변호사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사실 6일 전, 7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후보 간에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 박빙 여론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발표됐던 이 전체 판세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랄지 아니면 지금 이 개항을 해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와는 또 다른 흐름이에요. 결국 대파였을까요? 이른바 샤이 보수는 없었다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샤이 보수는 없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권 심판론이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과 같이 함께 일을 했던 참모랄지 국무위원이랄지 어쨌든 경합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열세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은혜 수석도 경합이고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약간 열세로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사실 국민의힘으로서 충격인 건 원희룡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구도상 젖잘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어느 정도 격차를 추격하면 저도 이긴 것과 진배 없다. 굉장히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이 5선을 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재명 현역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두 자릿수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원희룡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도 사실 제동이 걸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본인이 추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재명을 잡으러 왔다라고 했지만 그게 상당히 무색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바로 직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가동할 수 있는 재원을 지역을 위해서 투입하겠다라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유권자 심리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했던 그 지표를 직격탄을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좀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질문을 좀 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랄지 채널A 예측조사 결과 지금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판단했었던 이 판세 분석이 있었거든요. 언론 보도로 기준으로 본다면 뭐 110석 플러스 알파 네. 내지는 130석 플러스 알파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개항을이랄지 아니면 이 중성동갑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중성동갑 결과도 좀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접전 지역에서의 국민의힘의 어떤 판세 분석이 상당히 민심과 좀 동떨어진 판세 분석을 했다. 한때는 이 여의도 연구소의 어떤 예측이랄지 판세 분석이 상당히 좀 정확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의문이 좀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많이 발표가 되면서 보수 지지층들이 상당히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거기에 이제 샤이 보수의 어떤 이 가능성들 이것들을 많이 엿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접전 지역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만 보면 결국 이 바람이 일단 부는 게 아닌가. 그 정권 심판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특히 어떤 이 분노 투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심판의 어떤 기류들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측면들로 이제 이번에 결과가 노출됐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아마 실적인 개표 결과로 나와보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특히 나경원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꽤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 집중적으로 사실은 펼치면서 사실은 거의 어떤 이 접점이 붙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된 것 같다라는 것이고, 특히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따가웠던 게 아닌가. 실제로 그것이 침묵하는 어떤 이 투표로 나타났던 그런 결과로서 지금 해석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세대가 이 투표를 하고 했는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조금 어떤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지만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역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가혹했던 게 아닌가, 그런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예측조사 결과가 이제 중성동 갑의 이 결과입니다. 채널의 예측조사를 좀 보시면은 전현 후보가 60.7%, 그리고 윤희숙 후보가 39.3%, 여야 모두 다 이 중성동 갑 지역에 굉장히 좀 공을 들였고 공천에 신경을 썼던 공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격차가 60.7 대 39.3이면은요, 뭐 2배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차이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애초에 격전지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사실상 이 한강벨트의 격전지, 이 여론에 굉장히 민감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여론은 다름 아닌 정권 심판원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던 후보를 사면시켜서 다시 내보냈을 때 민심이 그동안 쌓여왔던 민심이 폭발을 했었죠. 참패했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과 정권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는 이념보다 민생이다, 이제는 국민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꿨더라면, 그때만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라는 후회가 아마 지금 물밀듯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중구 성동갑 지역 같은 경우를 격전지로 분류했던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지역이 대선 또 오세훈 후보 시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때는 또 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밀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군데 민주당에만 고착된 어떤 그 투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뭔가 이번에도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의힘에서 했던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민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국정 운영을 해왔던 것, 그런 것에서 비롯된 이 정권 심판, 민심의 분노,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는 결코 못했다. 그리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준 그런 지역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아주 간략한 입장을 발표하고 선거 상황실에서 자리를 옮겼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하지만 끝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발언 굉장히 좀 어제 뭐 탈진하기까지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난 12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돼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침체했고,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바로 터진 게 바로 이제 윤한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1차 윤한 갈등이 터지면서, 또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균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본인의 어떤 인기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극복을 해 왔는데, 예.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 여러 가지 이제 대파 논쟁이라든지 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황상무 전 수석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제 이재명 대표 구도로 바뀌어버리는 이 국면에서 본인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긴 했지만 굉장히 그게 역부족이었고, 특히
그런 어떤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황상무 수석에 대한 처리를 늦추고 이종섭 대사의 처리를 늦추면서 민심이 굉장히 급격히 악화됐던 게 바로 3월 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좀 민심의 변화를 느꼈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제 의대 문제가 생겨버렸죠.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2,000명을 고집하면서 또 한 번 이제 이게 악화됐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2조 심판론을 띄웠지만 결국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결국 선거의 어떤 민심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당이 위주로 해서 바꿔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 대통령실이 이 주도권 자체를 넘겨주지 않고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아나가면서 민심 악화에 더 했던 게 아닌가. 저는 대표적인 예가 결국 이제 이 부산의 이제 수영구에 있는 장해찬 후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장해찬 후보가 대통령 1호 참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완주를 해버렸거든요. 그거를 사실 당에서는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또 대통령실도 사실 방관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이 선거 상황에 대한 오판,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판에 어떤 선거 판세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넘겨줘 버렸던 전 그런 원인이 아닌가. 결국은 이 선거는 정부 여당이 결국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는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어떤 노력과 역량이 결국은 넘지를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라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내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지 못했고 대표적으로는 뭐 강북을의 공천 과정이 뭐 여러 번 후보자가 바뀌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 예측 조사 결과와 이 출구 조사 결과대로라면 결과론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자 봐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천은 비명 행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의 대승을 이끌 수 있었던 정당성이 생기게 될 것 같다라는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점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이를테면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제 이런 사자성어 아닌 이야기들이 이제 돌았었는데 이렇게 그 민심이 일단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도 이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당을 이 정권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라는 민심이 이렇게 폭발할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했더라면 사실은 공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천이 과연 잘된 공천이었느냐는 결국은 선거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공천에서 이를테면 그 낙천한 후보들, 또 컷오프된 후보들 중에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후보들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또 민심의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도 결과는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판단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찌됐건 임종석 전 실장이 낙천되고 나서도 결국에는 당을 떠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았던 것, 또 박용진 의원이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선거운동하면서 함께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선거의 대명제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심에 반하는 그 길로 갈 수는 없다라는 당의 판단과 또 낙천한 후보들의 여러 가지 판단이 결국에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를테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예측이다, 또는 간서구청장 선거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까지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심을 얼마나 오도해서 보고 있었는지, 또 민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어떤 기준이나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이런 선거 결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저희 채널A가 실시한 예측조사 지역 10곳 중에서도 4곳이 민주당이 우세, 6곳은 경합진인 곳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선거 결과를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정당성이 더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듯,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여권 내부에서는요, 이게 추구조사대로 마치 뭐 지난 총선 결과 혹은 그보다 더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에는요, 항상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따르죠. 예. 그런데 총선이 뭐 그냥 패배라는 게 아니고 아예 대패를 하게 돼버리면 이제 승리한 측에서는 뭐 자축하면서 대표의 유상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더욱더 그립감이 강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몸을 다 소진하고 서서 죽겠다고 했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의 효과가 뭐냐?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가 높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총선에서는 대패를 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위기가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걸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달라질 건데 지금 아까 저희가 그 채널 A에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도가 딱 붙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얘기했는데 그 여론조사만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 바람이 불어도 보통 분 게 아니에요. 강풍 정도로 불었다. 아주 세게 불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의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 큰 선거에서 내리민주당이 패배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당 대표가 굳건히 정치권에서 건재했고 결국 이 총선 예측치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가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